2025년 12월 9일 페루 리마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의 K2 전차 54대와 K808 100호 장갑차 141대를 페루에 공급하는 총괄합의서 서명식이 호세 헤리페루 대통령 주재로 성사됐습니다. 총 195대 규모의 이번 계약은 중남미 지상장비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로 약 2조 5천억 원에서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죠.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주변 남미 국가들이 일제히 긴급회의에 돌입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페루가 남미 대륙에서 갖는 지정학적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페루는 북쪽으로 에콰도르, 남쪽으로 칠레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페루의 공식 가상적국이죠. 특히 칠레와는 1879년부터 1883년까지 벌어진 태평양 전쟁에서 아리카와 타라파카 지역을 빼앗긴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에콰도르와는 1941년, 1981년, 1995년 세 차례나 전쟁을 치렀고 1998년에야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국제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파워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페루의 종합군사력은 세계 41위입니다. 그런데 칠레는 24위로 페루보다 한참이죠. 해군력에서는 격차가 더 큽니다. 칠레 해군은 세계 24위인 반면 페루는 41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페루 입장에서는 늘 군사력 열세 콤플렉스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페루가 이번에 획득한 K2 전차는 어떤 무기일까요? 120mm 활강포와 1500마력 엔진을 탑재해 최고 시속 70km로 주행하는 이 괴물은 이미 폴란드에서 그 증가를 증명했습니다. 폴란드는 2022년 계약 후 2025년까지 180대를 모두 인도받았는데요. 독일의 레오파드 2가 9년이 걸릴 물량을 단 3년 만에 완료한 겁니다. 가격은 레오파드2의 절반 수준이면서도 성능은 오히려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특히 진창 지형에서의 기동성이 압도적입니다. 페루의 복잡한 산악과 평원 지형을 생각하면 완벽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K2 전차의 핵심 무기는 바로 헌터킬러 시스템입니다. 전차장이 독립적으로 전장을 관측하면서 동시에 포수는 다른 목표를 조준할 수 있죠. 먼저 발견하고 먼저 조준하고 먼저 명중시키는 능력에서 K2는 세계 최정상급입니다. 러시아 전차의 약점인 상부 장갑을 효과적으로 타격하는 KSTM 타버텍탄도 탑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도입되는 K808 100호 장갑차는 또 다른 게임 체인저입니다. 8륜 구동의 최고 시속 100km의 기동력을 자랑하는 이 차량은 타이어가 피격당해도 시속 48km로 1시간 이상 주행할 수 있는 럼플렛 타이어를 장착했습니다. 20톤급 중량의 K4 고속 유탄 기관총이나 K6 중기관총을 무장으로 탑재하죠. 무엇보다 화생방 집단보호 장비와 에어컨까지 갖춰 승무원의 전투력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습니다. 8km/h 속도로 수상 주행도 가능해 강이 많은 페루의 작전 환경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독립 현가 장치로 60도 경사와 0.5m 수직장 애물도 거뜬히 넘습니다. 1.5m 깊이의 참호 통과도 문제없죠. 현대자동차의 420마력 상용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돼 유지보수가 매우 쉽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이 무기들이 페루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칠레가 가장 긴장하고 있습니다. 칠레는 현재 독일제 레오파드2 A4 전차 140여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페루가 K2 전차를 최종적으로 계획대로 도입하면 남북 국경선의 전력 균형이 완전히 바뀝니다. 칠레 국방부 관계자는 페루의 이번 무기 도입은 영내 군사력 균형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한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실제로 칠레는 급히 레오파드2 전차에 터키산 ATS-65 전자광학 조준경을 장착하는 성능 개량 작업에 돌입했죠. 볼칸 사격 통제 장치와 360도 전방위 상황인식 체계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아코르 능동 방호 체계 장착 계획도 나왔습니다. 페루의 K2 전차가 가져올 기술적 우위를 상쇄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칠레의 레오파드2가 1980년대에 제작된 구형 모델이라는 점이죠. 아무리 성능 개량을 해도 최신의 K2를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북쪽의 에콰도르도 마찬가지입니다. 1998년 평화협정 이후 군축을 단행했던 에콰도르는 페루에 비해 현저히 약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육군은 구형 AMX-13 경전차와 브라질제 E9 카스카벨 장갑차를 주력으로 운용 중인데요. K2 전차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죠. 에콰도르 국방부는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한 안보 전문가는 페루의 군사력 강화가 지역의 힘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며 에콰도르도 방위력 강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에콰도르는 경제력이 약해 페루처럼 대규모 무기 도입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대전차 미사일과 방공망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건 브라질의 반응입니다.
남미 최강국 브라질은 페루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큰 분쟁 역사는 없습니다. 오히려 브라질 국방부는 페루의 이번 무기 도입을 예의주시하면서 K방산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죠. 브라질 역시 노후화된 레오파드1 전차 대체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폴란드와 페루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한국제 무기를 유력한 옵션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남미 방산 시장 전체가 K방산을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페루는 왜 한국 무기를 선택했을까요? 첫째는 압도적인 납기 속도입니다.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나 독일의 레오파드2는 계약부터 인도까지 최소 7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K2는 폴란드 사례처럼 3년 안에 실전 배치가 가능하죠. 현대로템은 페루 현지의 조립 생산시설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가성비입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180대에 4조 5천억 원을 지불했는데요. 대당 약 250억 원 수준입니다. 독일 레오파드2의 절반 가격이죠. 페루처럼 국방 예산이 제한적인 나라에게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셋째는 성능입니다. K2는 유럽 최선급 센서와 열상 장비,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4m 수심을 잠수 도하하는 스노클링 기능은 강과 호수가 많은 남미 지형에 최적화돼 있죠. 페루의 지정학적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페루는 태평양 연안에 위치해 중국과의 해상 교역로 상에 있습니다. 구리, 금, 아연 등 막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적 가치도 높죠. 인구 3,300만 명으로 남미에서 5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안데스 산맥과 아마존 열대우림, 태평양 해안을 모두 가진 복잡한 지형 때문에 다양한 무기체계가 필요합니다. K2 전차는 산악 지형에서, K808 장갑차는 평원과 정글에서 각각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죠. 칠레는 현재 레오파드2 성능 개량 외에도 신형 전차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에콰도르는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전차보다는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 강화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죠. 볼리비아는 칠레와의 역사적 갈등 때문에 페루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페루의 군사력 증강을 마냥 반기지는 않습니다. 중남미 전체가 페루발 군사력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겁니다. 콜롬비아는 K9 자주포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우루과이는 FA-50 경공격기를 검토 중입니다. 페루 계약이 도미노처럼 중남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내년 6월까지 이행 계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페루 리마의 루리간초의 장갑차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향후 6년간 페루군과 경찰에 각종 장비를 독점 공급할 권한도 얻었습니다. 추가로 최대 120대의 K808을 더 공급할 수 있는 옵션도 있죠. 페루는 궁극적으로 K2 전차를 총 200대까지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페루는 남미에서 칠레를 제치고 최강의 기갑 전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페루 국영 방산기업 파메와의 기술 협력도 포함돼 있어 페루의 자체 방산 능력도 강화됩니다.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산업협력 모델인 겁니다. 한국 방산의 글로벌 행보는 이제 멈추지 않습니다. 올해만 해도 베트남 K9 자주포 20문 약 3,700억 원, 필리핀 FA-50 경공격기 12대 약 1조 원, 폴란드 K2 전차 추가 수출 약 9조 원 등 분기마다 대형 계약이 이어졌죠. 유럽과 중동을 넘어 이제 중남미까지 K방산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페루 계약이 물꼬를 트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남미 주요국들로 연쇄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콜롬비아는 K9 자주포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칠레는 K2 전차를 대안으로 검토 중입니다. 아르헨티나도 FA-50 도입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페루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남미 대륙의 군사 지형을 바꾸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140년 전 태평양 전쟁의 패배로 영토를 잃었던 페루가 한국의 최첨단 무기로 군사력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칠레와 에콰도르는 긴장할 수밖에 없죠. 남미의 군사력 균형추가 페루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무기 200여 대가 페루 땅에 상륙하는 순간 주변국들이 일제히 긴급 소집에 돌입한 이유입니다. 중남미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 성사되면서 남미 대륙의 새로운 지정학적 긴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9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역사적인 서명식. 한국과 페루는 K2 전차 54대와 K808 장갑차 141대를 포함한 총 195대 규모의 지상장비 총괄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약 2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이번 계약은 중남미 지역 지상장비 수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죠. 유럽 폴란드에 이어 K2 전차가 중남미에 처음 진출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호세 헤리 페루 대통령이 직접 주관한 서명식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의 국방방산 협력을 획기적으로 격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인 계약 소식이 전해지자 페루의 북쪽 이웃국가 에콰도르가 즉각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페루와 에콰도르는 1941년부터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른 역사적 적대국입니다. 특히 1941년 에콰도르 페루 전쟁에서 에콰도르는 참패했고 1942년 리우 조약을 통해 아마존강 유역 12만 9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방대한 영토를 페루에 내줘야 했습니다. 1995년에도 세네파 전쟁이 발발해 에콰도르 측 350명, 페루 측 40명의 사상자를 낳았죠. 1998년 브라질리아 합의로 양국이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두 나라 사이의 군사적 긴장감은 여전히 남미 대륙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습니다. 남미 군사 전문지 디펜사의 한 분석가는 페루의 한국산 첨단 무기 대량 도입은 페루 에콰도르 간 군사력 균형에 결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페루는 이번 계약을 통해 구소련제 노후 T-55 전차 약 80대를 최첨단 K2 전차로 교체하게 됩니다. K2 전차는 120mm 활강포와 1500마력 엔진을 탑재해 최고 시속 70km로 주행할 수 있으며 4m 수심을 잠수 도하할 수 있는 스노클링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더욱이 페루는 2024년 11월 현대로템과 지상무기에 대한 총괄 협약을 맺으면서 놀라운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바로 페루 육군이 앞으로 전차나 장갑차 등 지상무기를 도입할 때 현대로템을 통해서만 수입 절차를 진행한다는 배타적 독점권 조항입니다. 중남미 방산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사례죠. 이는 페루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K2 전차 46대를 직접 도입한 후 2029년부터 2040년까지 104대를 페루 현지에서 면허 생산한다는 15개년 계획과 맞물려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2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해 페루 내 조립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총 430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페루 육군 군수사령부 호르헤 아레발로 칼리노프스키 소장은 한국 방산 발전 모델이 페루군 현대화 로드맵이라며 장기 계획과 연구, 산업 협력으로 자체 기술로 K2 전차를 개발한 한국 사례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에콰도르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지수에 따르면 에콰도르의 군사력은 세계 70위에 불과합니다. 육군 병력 약 4만 명의 구소련제 노후 장비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죠. 공군은 200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퇴역한 아틀라스 치타 전투기 12대를 도입했고 주력 전차는 여전히 1960년대식 장비 수준입니다. 빈약한 경제력으로 인해 국방 현대화가 더딘 상황입니다. 남미 안보 전문 싱크탱크의 한 연구원은 페루가 한국의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는 동안 에콰도르는 노후 장비를 근근히 유지하는 수준이라며 양국 간 군사력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에콰도르는 현재 마약 카르텔과의 내부 전쟁으로 국력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은 2024년 1월 내부 무력 분쟁을 선포하고 군경을 총동원해 마약 조직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죠. 2024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37억 달러로 늘었지만 대부분이 내부 치안 유지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국경 방어를 위한 전력 현대화는 뒷전으로 밀린 상황입니다. 한국의 페루 무기 수출이 본격화되자 에콰도르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리마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의 한 외교관은 한국이 역사적으로 긴장 관계에 있는 페루에 대규모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지역 안보 균형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에콰도르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페루의 급격한 군사력 증강이 남미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간접적으로 한국의 무기 수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에콰도르의 우려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페루와의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페루는 이미 2012년부터 한국제 KT-1 고등훈련기와 KA-1 무장 공격기를 도입한 중남미 유일의 한국제 군용기 운용국입니다. 2023년까지 연안경 비전과 다목적함을 공동 생산했고 2024년에는 호위함, 원해경비함, 상륙함 등 함정 4척을 2029년까지 현지 건조 방식으로 공동 생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FA-50 경공격기 구매도 검토 중입니다. 육해공전 분야에 걸쳐 K방산 제품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페루의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죠. 한국이 이처럼 페루에 집중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페루는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 방산의 전략적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페루 방산 수출액은 5억 5천만 달러로 남미 방산 수출액의 72.5%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의 주요 방산 협력국입니다. 페루가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입증하면 인접한 콜롬비아, 브라질, 칠레 등으로 수출이 확산되는 도미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국제방산 전문가들은 한국의 전략이 적중했다고 평가합니다. 한국산 무기의 가장 큰 강점은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과 빠른 납품 속도입니다.
K2 전차는 독일 레오파르트 2 대비 절반 가격에 동등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K808 장갑차는 최고 시속 100km로 운행 가능하며 타이어가 파손돼도 일정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럼플렛 타이어가 장착돼 있습니다. 페루처럼 해안 평지부터 안데스 산맥의 험준한 지형까지 다양한 환경을 가진 나라에 최적화된 장비죠. 더욱이 한국은 단순 무기 판매가 아닌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적극 지원합니다. 이는 자국 방위산업 육성을 원하는 중남미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폴란드가 K2 전차 1000대 보유 계획을 세우고 K2PL 버전을 현지 생산하는 것처럼 페루도 2040년까지 자체적으로 한국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한국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페루와의 협력은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산협력 모델의 모범 사례라며 중남미 시장 진출의 성공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에콰도르로서는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역사적 숙적인 페루가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는 동안 자신들은 노후 장비로 버티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에콰도르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습니다. 경제력이 약해 대규모 무기 도입이 어렵고 마약 카르텔과의 내부 전쟁으로 예산이 묵혀 있습니다. 유럽산 무기는 가격이 비싸고 납기가 느립니다. 러시아나 중국산 무기는 성능 면에서 한국산에 크게 뒤처집니다. 결국 에콰도르도 한국산 무기 도입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에콰도르는 2020년 한국 해경에서 퇴역한 해오리급 경비함 2척을 공여받았고 2024년에는 태평양급 경비함 3000이람을 무상으로 받아 2025년 5월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마약 밀무역과 중국 어선의 불법 남행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에콰도르에게 한국 함정은 큰 도움이 되고 있죠. 또한 에콰도르는 2025년 5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 해군 대표단을 보내 한국 무기체계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호위함, 원양 초계함, 다목적함 등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에콰도르도 결국 한국 방산의 품질과 가성비를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한국 방산업계는 이런 상황을 냉정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페루에는 최첨단 지상무기를, 에콰도르에는 해군 장비를 공급하는 식으로 양국 모두를 고객으로 만드는 전략이죠. 실제로 양국이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벌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1998년 브라질리아 합의 이후 27년간 평화가 유지되고 있고 양국 모두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으로서는 남미 시장 장악이라는 전략적 목표가 더 중요합니다. 페루의 사례는 한국 방산이 이제 단순 무기 판매가 아닌 장기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5년에 걸친 생산 계획, 현지 조립 라인 구축, 기술 이전, 그리고 독점 공급권까지 이는 한국 방산의 새로운 수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남미 대륙이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한국은 확실한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페루 방산 수출은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국에게 중남미는 유럽, 중동에 이은 제3의 방산 시장이자 세계 4위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거점입니다. 페루라는 든든한 교두보를 확보한 한국 방산은 이제 콜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전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9일 남미 대륙에 지각 변동이 시작됐습니다. 페루 정부가 한국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안데스 산맥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국들이 일제히 비상경보를 울리기 시작했죠. 페루 리마의 육군 본부에서 호세 헤리 페루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현대로템과 체결된 이번 계약의 핵심은 K2 흑표 전차 54대와 K808 차륜형 장갑차 141대, 총 195대의 최신의 지상 무기 도입입니다. 계약 규모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최소 2조 원에서 3조 원대로 추산하고 있죠. 이는 중남미 지역 방산 수출 역사상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페루가 이 계약에 배타적 권리 조항까지 포함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페루 육군이 전차나 장갑차 같은 지상 무기를 도입할 때는 오직 현대로템을 통해서만 수입 절차를 진행한다는 독점권을 한국에 부여한 겁니다. 페루가 향후 추가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차 규모가 최소 200대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은 페루의 육군 현대화 사업 전체를 사실상 장악하게 된 셈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페루가 전력 보강과 함께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K방산을 선택한 만큼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산협력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소식에 전율한 건 페루의 이웃 국가들이었습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페루와 마주하고 있는 칠레, 동쪽 국경을 맞대고 있는 볼리비아, 그리고 북쪽의 에콰도르가 일제히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죠. 왜 이들은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답은 1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79년부터 1883년까지 계속된 태평양 전쟁에서 볼리비아와 페루 연합군은 칠레에 패배했습니다. 볼리비아는 태평양으로 나가는 유일한 출구를 모두 잃고 내륙국으로 전락했고 페루도 광활한 남부 영토를 상실했죠. 이후 페루는 1929년 평화조약으로 일부 영토를 되찾았지만 역사적 앙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볼리비아는 칠레와 수교조차 하지 않은 채 불구대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에콰도르도 1940년대 페루와 전쟁을 벌인 이후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페루가 K2 전차 200대 이상을 보유하게 된다는 건 안데스 산맥을 사이에 둔 남미 대륙의 군사 균형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죠. 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한 분석가는 페루의 K2 전차 도입은 남미 대륙의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K2 흑표는 도대체 어떤 전차이기에 주변국들을 이토록 공포에 떨게 만드는 걸까요? 먼저 기동력부터 압도적입니다. 1500마력 디젤 엔진을 장착한 K2는 포장도로에서 최고 시속 70km, 야지에서도 50km의 속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로 반능동형 유기압식 현수장치인 ISU를 전면 도입했다는 점이죠. 페루의 지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평양 해안의 평지부터 해발 6000m가 넘는 안데스 산맥의 고산지대, 그리고 동쪽의 아마존 밀림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하고 험준한 지형이 모두 모여있는 곳이 바로 페루입니다. K2의 ISU 현수장치는 전방에 부착된 센서가 지형 정보를 미리 감지해서 각 보기륜의 높이를 자동으로 최적화시킵니다. 울퉁불퉁한 산악 지형을 달리면서도 차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승무원의 피로도를 획기적으로 줄이죠. 더 놀라운 건 자세 제어 능력입니다. K2는 전후좌우 어느 방향으로든 차체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쪽 무릎만 꿇을 수도 있고 아예 엎드릴 수도 있죠. 안데스 산맥처럼 고저차가 심한 지형에서 산 아래에 있는 적을 공격할 때 차체를 낮춰 피탄 면적을 줄이면서 동시에 정확한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방산 전문지 제인스 디펜스는 K2의 ISU 현수장치는 안데스 산맥 같은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압도적인 전술적 우위를 제공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자동장 전장치까지 갖춰 6초 안에 포탄을 재장전할 수 있고 분당 10발의 포탄을 쏠 수 있습니다. 120mm 55구 경장 활강포는 기존 K1 전차보다 관통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됐죠. 사격 통제 시스템은 표적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추적합니다. 전차가 험지를 기동하는 중에도 포탑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하죠. 페루 국방부 관계자는 K2 전차는 우리의 다양한 지형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무기 체계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괴물 같은 전차 54대가 내년까지 페루에 배치되고 향후 200대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주변국들의 위기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칠레는 현재 중고 레오파르트2 전차를 운용 중이지만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죠. 설상가상으로 독일의 신형 레오파르트2 A8을 주문했지만 인도 시기가 최소 5년에서 9년 뒤입니다. 한국 K2는 계약 후 3년 안에 완료되는 반면 독일 레오파르트는 평균 7년 이상 소요되죠. 칠레 국방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페루가 2026년까지 K2 54대를 인도받는 동안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볼리비아는 더 심각합니다. 2024년 6월 쿠데타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서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군사력도 남미에서 최하위 수준이죠. 태평양 전쟁 이후 140년간 칠레에 빼앗긴 해안 영토를 되찾지 못한 볼리비아로서는 이제 페루마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추게 되면서 외교적 입지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콰도르는 2024년 초부터 마약 카르텔 조직과 정부군 사이에 사실상의 내전이 벌어지고 있죠. 갱단들이 방송국을 점거하고 정부 요인들을 암살하는 등 국가 통제력이 극도로 약화된 상태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페루의 전략적 계산입니다. 단순히 K2 전차만 도입하는 게 아닙니다. 현대로템과 페루 국영 방산기업이 협업해 2차 물량부터는 현지에서 부분 생산을 진행할 예정이죠. 폴란드가 K2PL 버전을 현지 생산하며 유럽의 방산 허브로 도약한 것처럼 페루도 남미의 K방산 생산 거점으로 발돋움하려는 겁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페루가 단순한 무기 수입을 넘어 방산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확보함으로써 남미 대륙에서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려는 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페루는 이미 2012년부터 한국제 KT 원고등훈련기와 KA-1 무장 공격기를 도입해 운용 중입니다.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한국제 군용기를 운용하는 국가죠. 지난해에는 K808 차륜형 장갑차 30대를 도입했고 이번에 141대를 추가로 계약하면서 총 171대의 K808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페루 방산 수출액은 5억 5천만 달러로 남미 전체 방산 수출액의 72.5%를 차지하죠.
이런 상황에서 주변국들의 선택지는 제한적입니다. 칠레는 이미 독일과 계약을 맺은 상태라 한국 무기로 전환하기도 쉽지 않고 볼리비아는 경제력 자체가 약해 대규모 군비 증강이 불가능합니다. 에콰도르는 내부 치안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 외부 위협에 대응할 여력이 없죠. 결국 페루가 K2 전차를 앞세워 안데스 산맥 일대의 군사 패권을 장악하는 건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특히 안데스 산맥의 험준한 지형에서 K2의 ISU 현수장치가 발휘하는 압도적인 기동력과 사격 능력은 그 어떤 경쟁 전차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죠. 시속 70km로 산악지대를 질주하며 자세를 자유자재로 조절해 정확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K2 전차 200대가 배치되면 태평양 전쟁 이후 140년간 유지되던 남미의 군사 균형은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칠레 산티아고 대학교 안보연구소 소장은 페루의 K2 전차 도입은 남미 대륙의 새로운 냉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서 K2 전차는 폴란드에 이어 페루가 두 번째 수출국이 됐습니다. 유럽을 넘어 중남미까지 진출한 K2는 이제 명실상부 세계 시장에서 검증받은 글로벌 베스트셀러 전차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루마니아도 K2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고 모로코와 이집트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을 무대로 펼쳐질 K2 흑표의 위력은 앞으로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페루가 있습니다.